저는 일본 최고의 한자 연구자였습니다. 도쿄대 언어학부 수석, 와세다대 최연소 교수, 일본 언어학회 신예 학자상 수상자.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2024년 12월 도쿄 국제포럼에서 열린 언어학 학술대회 1000명의 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여성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글을 무시해왔습니다. 아니, 조롱해왔습니다. 한국어를 미개한 언어라고 생각했고 한글을 유치한 문자라고 비웃었죠. 청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학문적 생명을 걸고 말합니다. 한글은 인류 문자 사상 가장 완벽한 문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한자를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리타 나오코. 일본 언어학계에 떠오르는 별이었죠. 제가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충격적인 여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오만한 학자가 진실 앞에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일본 최고의 한자 연구자를 한글에 무릎 꿇게 만든 그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부터 아리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리타 나오코입니다. 도쿄대 언어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현재 와세다대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죠. 제 전공은 한자 구조와 일본어 표기 체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어와 한글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시했다고 봐야겠네요. 언어학계에서 신예로 주목받던 저에게 한글은 그저 감정적인 민족주의의 산물로 여겨졌거든요. 과학적인 문자라고요? 웃기는 소리죠. 제가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 한국 학자와 논쟁할 때 했던 말입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 분위기가 싸늘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전 확신했어요. 한자의 깊이와 일본어 표기의 정교함에 비하면 한글은 단순한 음성 문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제 연구실에서 한자의 육서 체계를 정리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수천 년간 축적된 문자 문화의 정수를 다루는 학자로서의 자부심이 컸죠. 한글 같은 인위적인 문자가 어떻게 우리 동아시아 문자 문화와 비교될 수 있단 말인가요? 다음 날 아침, 제 연구실 조교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어제 방송이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인터넷 댓글이 폭주하고 있고 한국 언론들이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그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조교가 보여준 한국 언론 보도를 보며 약간의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구체적인 반박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한글의 과학성을 논증하는 언어학 논문들, 음성학적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그런 주장들은 민족주의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이죠. 진정한 학문적 깊이는 한자와 일본어 표기 체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강의실에서 대학원생들과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철학이고 문명이죠. 각 글자마다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칠판에 복잡한 한자를 써가며 설명했죠. 형성 과정, 의미 변화, 문화적 함의까지. 이것이 진정한 문자 연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글은 정말 가치 없는 문자인가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가치 없다는 표현이 너무 강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가치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한자에 비해 문화적 깊이가 부족하다고 봐야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가 자연스럽게 발전한 문자만큼 깊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며 저는 제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도쿄대 언어학부 수석 졸업생으로서 와세다대 조교수로서의 학문적 권위를 의심할 이유는 없었죠. 한글에 대한 제 평가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학술적 판단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곧 제 모든 확신이 뒤바뀔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 후, 제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세다대 부속 고등학교에서 매년 열리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 심사에 참여하게 된 거죠. 고등학생들의 순수한 학문적 열정을 보는 건 항상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학생의 발표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의 발음 구조 분석을 통한 언어학적 고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고등학생이 한글을 연구한다고요? 얼마나 유치한 결과가 나올지 뻔했죠. 발표자는 스즈키 료라는 17세 학생이었습니다. 안경을 쓴 조용한 인상의 아이였어요. 그런데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표음 문자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표음 문자가 아니라 좋은 위치와 방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만든 체계적 문자입니다. 스즈키 료는 칠판에 한글 자음들을 써가며 설명했어요. 기본자에서 획을 추가해 강음을 만드는 원리, 모음의 천지인 철학, 받침 구조의 음성학적 합리성까지 다루더군요.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설명하는 내용이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기역, 이은, 미음, 시옷. 이응은 각각 혀 끝, 켜, 입술, 이, 목구멍의 발음 위치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는 중세 음성학 수준에서는 매우 선진적인 접근법이었죠. 심사위원 중 한 명인 타나카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자와 비교했을 때 한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한자는 의미 중심의 표의 문자인 반면 한글은 발음 중심의 표음 문자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알파벳과 달리 음성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과학적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고등학생의 분석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은 호평을 아끼지 않았어요.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 정도 분석은 놀랍습니다. 언어학적 접근법이 매우 체계적이네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말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괜찮지만 결론이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이라는 게 과연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건지 의문이에요. 그런데 타나카 교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리타 교수님, 저는 오히려 이 학생이 교수님보다 더 체계적으로 문자 구조를 분석한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배 교수가 제 앞에서 고등학생의 연구를 더 높게 평가한다고요? 물론 한자의 깊이는 인정하지만 문자, 체계의 과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글이 더 우수할 수 있다는 관점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글에 대해 제대로 연구해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편견으로 판단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스즈키 료의 발표 자료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참고문헌을 보니 한국의 언어학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인용되어 있었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연구들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한글에 대해 아는 게 없구나. 처음으로 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17세 고등학생에게 학문적으로 밀렸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크게 상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확신하던 한글에 대한 평가가 단순한 편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한글 자음들로 가득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이 단순해 보이는 글자들이 과연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걸까요? 며칠 후, 문부과학성에서 발표한 외국어 학습 통계 자료를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한글 학습자가 78배 증가했다고요? 제 조교가 가져온 자료를 보니 믿기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2020년 대비 2024년 일본 내 한글 학습자가 78배나 늘었다는 거였어요. 이게 정말 맞는 통계인가요? 네. 문부과학성 공식 발표입니다. 특히 대학생과 중년층에서 급증했다고 하네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한글에 이렇게 많은 일본인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내년 학기 한국어 관련 강의 개설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 수업을 요구하고 있어요. 한글 수업을요? 네. 특히 교수님이 담당하시는 언어학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한글의 언어학적 분석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저는 난처했습니다. 제가 한글을 제대로 연구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날 오후 제 강의실에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교수님, 한글 구조 분석 강의 언제 개설하시나요? 저희도 스즈키 료처럼 한글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한글이 정말 과학적인 문자인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말했습니다. 한글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데 한 학생이 말했어요. 교수님이 텔레비전에서 한글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한글에 대해 잘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글을 비판했으면서 정작 한글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도쿄 시내 대형 서점에 갔습니다. 한국어 학습서 코너를 보고 또 놀랐어요. 진열대 3개가 모두 한글 교재로 가득했거든요. 이런 책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나왔지? 서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더 놀라운 답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한국어 교재 판매량이 급증했어요. 특히 한글 문자 자체를 다루는 책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몇 권의 한글 교재를 구입했습니다. 집에 와서 펼쳐보니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 음성학적 배경, 창제 당시의 철학적 사상.
이런 것들을 일본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한 교재에서 본 문장이 제게 큰 충격을 줬어요. 한글은 배우기 쉬우면서도 과학적 원리가 정교한 문자입니다. 이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면서도 언어학적 완성도를 높이려는 세종대왕의 깊은 사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정말 언어학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문자를 제대로 연구해보지도 않고 비판한 게 맞나? 숫자 78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유행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변화였거든요. 저는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글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일본인들이 매료되는 걸까요? 샵샵 챕터 사은밀한 탐색, 도쿄의 한국어 학원에서 본 충격.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급기야 신분을 속이고 도쿄 시부야의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와세다대 교수라는 신분을 숨기고 그냥 일반 회사원이라고 했죠. 첫 수업날, 저는 놀랐습니다. 수강생들의 연령대가 너무 다양했거든요. 20대 대학생부터 70대 할머니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강사는 한국에서 온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글을 설명하는 방식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글은 소리글자지만 단순한 알파벳이 아닙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칠판에 기억을 쓰며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붙는 모양이고요. 수강생들은 열심히 노트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은 70대 할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걱정스러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말한 내용이 저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나는 8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야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겠어요. 한글을 보니 글자를 만든 사람이 정말 백성을 생각했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날 수업 후 휴게실에서 다른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대 남성 회사원이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한글은 처음으로 나를 똑똑하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한자는 아무리 공부해도 끝이 없어서 좌절감만 들었는데 한글은 원리를 알고 나니 혼자서도 읽을 수 있더라고요. 또 다른 3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나니 일본어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는 감정 표현이 정말 섬세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글에서 발견한 가치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혼자 카페에 앉아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한글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70대 할머니의 눈물이 계속 생각났어요. 80년을 살아온 분이 한글을 보고 감동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제 연구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한자 관련 서적들이 가득한 책장, 복잡한 언어학 이론서들.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내가 놓친 게 있나? 저는 처음으로 제 학문적 관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주 한국어 수업에서 강사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임금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입니다. 그래서 배우기 쉬우면서도 모든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글을 바라본 시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어 수업을 3개월 듣고 나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글의 원류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곳곳에 적힌 한글이었습니다. 간판, 안내판, 광고판, 모든 것이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이 모든 게 한글로 표현이 가능하구나.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에서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섞어 쓰는 것과 달리 한글 하나로 모든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세종문화회관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저는 한글로 된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종각, 을지로, 명동. 이런 지명들이 한글로 표기되니 훨씬 직관적이네. 세종문화회관에 도착해서 세종대왕 동상을 보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글을 만든 왕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상 앞에 있던 안내판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쉽고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글 관련 전시실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이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한 원본이구나.
해례본에는 자음과 모음의 제자 원리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제게 큰 충격을 줬어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있어야 만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음도 점 하나, 획 하나, 점 둘로 나누어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 만들었다. 저는 이 천지인 철학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주관이 담긴 철학적 체계였던 거예요. 이런 깊은 사상이 담긴 문자를 내가 무시했다고?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글과 실제 한글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용산구에 있는 한글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글의 과학성을 보여주는 전시를 보며 저는 더욱 놀랐어요. 한글은 인간의 발음 기관을 연구해서 만든 문자입니다. 이는 15세기 수준에서는 매우 선진적인 음성학적 접근이었습니다. 전시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 한글이 사실은 세계 언어학사에 유례없는 과학적 문자였다는 것을 말이죠. 마지막 날, 저는 다시 세종문화회관을 찾았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서 한글 창제의 정신을 생각해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백성을 위한 문자. 이런 마음으로 글자를 만들었구나. 그 순간 저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함과 한글의 가치를 깨달은 순간이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문자를 본 게 아니라 철학을 본 거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 거야. 비행기 안에서 한국을 내려다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본에 돌아가면 한글을 제대로 연구해보겠다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예감을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연구실에 들어가서 그동안 쌓아온 연구 자료들을 보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책장 가득한 한자 연구서들, 일본어 표기법 논문들.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무겁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저는 제 논문들을 하나씩 다시 읽어봤어요. 한자의 문화적 우수성, 일본어 표기 체계의 정교함. 제가 쓴 제목들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2년 전에 쓴 논문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한글과 같은 인위적 문자는 한자의 깊이와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오만한 글을 내가 썼다고?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후회했습니다.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 채 편견으로 가득한 글을 썼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제 연구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도쿄대 언어학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는 항상 한자의 우수성만을 강조해왔어요. 다른 문자 체계에는 관심도 없었죠. 내가 배운 건 구조였지. 사람을 위한 문자는 아니었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은 문자의 복잡성이었지. 문자의 인간성은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저는 연구실 문을 닫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언어에 처음 관심을 가졌던 때를 떠올려 봤어요. 그때 저는 순수하게 궁금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전달하는지, 언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저는 학문적 권위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책상 서랍에서 고등학생 때 쓴 언어 탐구 일지를 꺼냈습니다. 17살에 저는 이렇게 썼더군요. 언어는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모든 언어는 소중하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이런 순수함을 잃어버린 걸까요?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저는 한글에 대해 다시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책들, 인터넷 자료들을 보며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글의 창제 배경, 세종대왕의 철학, 훈민정음의 과학적 원리.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특히 이 문장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맞지 않아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세종대왕은 정말 백성을 생각해서 한글을 만들었구나. 저는 감동했습니다. 권력자가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다는 것. 그것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학문적 권위를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이죠. 나는 이제 학자가 아니라 학생이 되어야 해. 저는 제 박사 학위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종이 쪽지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거든요. 제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은 겸손함이었습니다. 다른 문화와 언어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그리고 학문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와세다대의 한글 강의를 개설하겠다고 말이죠.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한글의 가치를 일본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제 학문적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의 우수성을 주장했던 제가 갑자기 한글을 가르친다면 학계의 비웃음을 살 게 뻔했거든요. 그래도 해야 해. 이것이 진정한 학자의 길이야.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설령 제 학문적 경력에 타격을 입더라도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한 달의 숙고 끝에 저는 학과장을 찾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학과장님, 내년 학기에 새로운 강의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어떤 강의인가요? 한글의 과학성과 창제 철학입니다. 학과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리타 교수님, 농담이시죠? 교수님이 한글을 가르친다고요?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한글은 언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학과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지금까지 한자 연구의 권위자 아니었나요? 갑자기 왜 한글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제대로 연구해보니 놀라운 문자 체계더군요. 학과장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의 개설이 승인됐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수강 신청자가 20명 이하면 폐강입니다. 저는 걱정했습니다. 과연 학생들이 제 한글 강의에 관심을 보일까요? 그런데 수강 신청 첫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님, 강의가 2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조교가 흥분해서 달려왔어요. 2분 만에요? 네. 정원 쉰명인데 신청자가 200명이 넘어서 서버가 다운될 뻔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인다니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학계의 반발이 시작된 거예요. 아리타가 미쳤나? 갑자기 한글을 가르친다고? 한자 연구자가 한글로 전향한다니. 학문적 일관성이 없어. 동료 교수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직접 면박을 주는 교수도 있었어요. 아리타 교수님, 왜 굳이 한국 문자를 가르치시는 건가요? 우리나라 문자도 부족한가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학문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좋은 연구 대상이라면 어느 나라 것이든 다뤄야죠. 하지만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학과장에게 압력을 넣기도 했어요. 아리타의 강의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학과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강의를 준비했어요. 강의 첫날이 다가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니 학생들의 기대 어린 눈빛이 느껴졌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한자 연구를 해온 아리타 나오코입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글을 무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연구해보니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칠판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한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글입니다. 그 순간 교실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학자의 길을 걸어보자.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학계의 반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보겠다고 말이죠. 한글 강의를 시작한 지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매주 강의실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높았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나니 언어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문자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철학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을 학생들도 느끼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일본 방송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텔레비전에 나간다는 것은 더 큰 관심을 받겠지만 동시에 더 큰 비판에 노출된다는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한글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던 과정, 한글을 연구하게 된 계기, 그리고 학생들과의 수업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담겼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했던 인터뷰였습니다. 한글은 제게 무엇을 가르쳐 줬나요? 기자의 질문에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학문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도 높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반영이었어요. 아리타 교수님 덕분에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일본인이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니 뿌듯합니다. 한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제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그러던 중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테드 강연 초청이 왔습니다. 테드요? 네.
도쿄에서 열리는 테덱스 이벤트에서 한글에 대해 강연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가치를 알릴 기회였거든요. 테드 강연 당일, 저는 무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자 연구자였습니다. 한글을 무시했죠. 하지만 편견을 버리고 한글을 제대로 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청중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한글은 문자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든 기적이죠. 강연이 끝난 후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제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몇 달 후, 더 큰 기회가 왔습니다. 교수님, 도쿄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한일 언어문화교류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교수님이 총책임자로 참여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다니요. 프로젝트 발표의 날, 저는 두 나라 학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언어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좋은 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진정한 학문 정신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한글 관련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문자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였어요. 책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문자는 무기가 아닙니다. 문자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을 연구합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한글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문자학이 아니라 인간학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저도 사람을 위한 학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진정한 학자의 길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 2025년 가을, 저는 다시 도쿄 국제포럼 무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무대 위에는 저와 함께 50명의 일본인 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한글을 유창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아이들이었죠.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말했죠. 그리고 오늘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한글로 된 플래카드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글은 사랑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세종대왕, 감사합니다. 1000명의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글에 감사 인사를 하는 장면에 감동받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한글의 힘입니다. 국경을 넘고, 편견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말이에요. 그 순간 무대 뒤에서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이었어요. 아리타 교수님께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교수님께 세종문화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글을 조롱했던 일본인이 한글 문화상을 받다니요. 이것은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글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상징으로 받겠습니다. 그날 밤, 수상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기적입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죠. 그 기적이 500년을 넘어 일본인인 저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제 저도 그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클로즈업했습니다. 한글아, 고마워. 나를 진짜 학자로 만들어줘서. 그 영상은 한일 양국에서 10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한글의 위대함을 일본인이 증명해주다니. 편견을 인정하는 용기가 진짜 학자다. 세종대왕이 보고 계실 거야. 저는 지금도 매일 한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죠. 폐하, 당신이 만든 글자가 500년 후에 일본인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자의 힘이군요. 한글, 당신은 정말 기적입니다.